상담해보면 대부분 알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뭐 고소대리 상담했잖아요 제가. 근데 고소는 다 돼요 법리적으로. 근데 이분이 혹시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까에 대한 걱정, 이걸 변호사가 안 해주거든요. 저희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고소장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랄까, 이건 상담해보면 아는데 이거 뭐라 표현하기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인 베테랑 심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을 방문해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는 광고를 보고 갔는데 정작 그 변호사는 전혀 만나보지 못하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을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이 의뢰인분은 원래 이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장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면 최선이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이제 공탁금이라도 내서 실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소통하던 그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이 공탁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던 돈을 횡령해 간 겁니다. 그리고 잠적을 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법무법인은 이미 해산이 됐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것도 의뢰인은 알지 못했고 결국 그 사무장은 항소 비용 플러스 공탁금을 들고 이제 잠적해서 저희가 이제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변호사를 공판장에서 본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다는, 계속 사무장이랑 대화했고 지금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그 사무장이 또 소개해주는 또 사무직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게 다 1인 3역이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냥 사건을 다 처리하고 거기서 이제 형식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변호사법이 저촉되지 않는 일들만 변호사가 수행하는 경우였던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뒤에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 항소장을 넣고 이분이 이제 어디 잠적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항소장을 넣으면 이제 항소 이유서를 넣어야 항소가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이 도가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소심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항소 기각이 돼서. 뭐 어쨌든 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뭐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합의나 공탁을 통해서 어떻게든 어필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쨌든 바로 구속되진 않으니까. 물론 실제로 항소심을 갔을 때도 집행유예가 나올지 몰라. 그렇죠. 예, 근데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했듯이 실제 변호사가 수행하지만 그 광고는 우리 소위 전관이라고 하죠. 전관이나 유능한 변호사들이 직접 하는 것처럼 이제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제 지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선임 단계에서는 상담 들어온 변호사가 이제 수행까지 같이 하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카톡방에서 소통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변호사들에게 중간중간에 사건을 물어봤을 때 사건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정도로만이라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적어도 내가 위임할 때 가졌던 정보에서 어긋나진 않으니까. 변호사가 뭐 항상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죠.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려면 중간중간에 소통이 많이 되는 변호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변호사를 찾았다고 치더라도 그 변호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뭐 소통이 잘 안 되고 답장도 없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저라면 이제 뭐 요즘은 개인 변호사 분들도 자기가 전문 분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도 많이 하고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걸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역사회라면 주변 추천도 받아서 그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1년 뒤에 갑자기 가다 멈출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직접 애초에 상담부터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죠. 예.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변호사의 능력,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예쁘게 글 써서 그걸 법리적으로 되는지만 정리하는 거를 변호사의 역할로 끝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변호사라는 거는 법률 전문가긴 하지만 누군가의 고민거리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합의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죠. 근데 합의를 잘한다는 게 그냥 전화해서 합의할 의사 있어요? 1억 주면 합의하겠다. 그럼 1억.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말전달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고 같이 얘기해보고 그 상대방은 변호사보다 의뢰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고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했던 사건 중에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의뢰인이 허용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한 700 정도를 요구했어. 그래서 그냥 700으로 통일해서 교집합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걸 좀 둘 다 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금액을 좀 낮춰보려고 의뢰인에게 이제 바로 말을 놨어요. 이제 동생인 것처럼 해서. 왜냐면 합의를 보는데 변호사가 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냈다는 것 자체에서 이 사람들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동네 형인 것처럼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다. 동네 형으로서 도와주러 왔다라고 해서 최종 합의금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제가 열심히 할 이유는 없었죠. 예, 근데 저한테 의지하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문제 해결을 제공해드리는 거. 예, 그걸 하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개입했다 해서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겠죠. 그렇지만 의뢰인도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어떤 게 당신에게 최선일 것 같다라는 나의 판단과 여기에 따른 의뢰인의 판단을 같이 융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끝으로 제가 뭐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법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모든 결과를 다 뜻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함께 대응하면서 좀 억울함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히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형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한 번뿐이 없을 수 있는 어떤 중요 사건일 경우가 많은데 보다 좀 꼼꼼하고 보다 좀 신중하게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리고 이제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제 선임 비용에 비하면 상담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 상담을 했을 때 그 변호사가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지는 상담을 받아보면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선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